왕에게 아이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왕통의 연속이었고 나라의 미래였습니다. 아이 하나의 생사는 곧 전국의 안정과 직결되던 시대였습니다. 이 불안은 시간이 지나며 하나의 제도로 굳어집니다.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면 젖을 먹일 사람을 따로 뽑았습니다. 유모는 개인이 고르는 존재가 아니라 궁중에서 엄격하게 선발된 사람이었습니다. 몸은 건강한지, 출산 경험은 있는지, 성품에 문제는 없는지까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젖은 음식이면서 동시에 아이의 생명을 붙들어 두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여겨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등장합니다. 조선 왕실 아이들은 젖을 아주 오래 먹였다. 심지어 10살까지도 젖을 먹였다는 표현까지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모든 왕자와 공주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사실은 아닙니다. 실록에는 수유 기간을 몇 살까지라고 정확히 적어 놓은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또래에 비해 유난히 늦게까지 유모가 곁에 있었다는 정황, 그리고 젖을 끊는 일을 극도로 미뤘다는 사례들이 보일 뿐입니다. 이 부분은 기록이 갈리고 확실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 왕실은 아이에게 젖을 끊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의학은 아이의 몸을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보았습니다. 곡식이나 고기, 기름진 음식은 아이의 장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여겼고, 약 역시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젖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덜 위험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래서 왕실은 아이가 크는 속도보다 살아남을 가능성을 먼저 붙잡으려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그리고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치 같은 왕실 의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기이해 보이는 육아법은 언제, 어떤 생각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왜 조선 왕실은 아이를 그렇게까지 조심스럽게 길러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훗날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 제도가 만들어지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세기 초 조선이 막 나라의 틀을 다져가던 시기였습니다. 왕실 안쪽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준비가 하나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보다 아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더 큰 과제가 되었던 때입니다. 조선 초기는 생각보다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왕조는 막 세워졌고 왕위 계승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왕자가 태어나지 않거나 태어나도 오래 살지 못하면 그 자체로 정치적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아이의 건강을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가 개입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유모입니다. 유모는 단순히 젖을 먹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아이가 하루라도 더 살아남도록 책임지는 말 그대로 생존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모 선발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지, 젖의 양은 충분한지, 몸에 병은 없는지까지 세밀하게 따졌습니다. 신분 또한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천한 신분이라 하더라도 왕실 아이를 맡게 되면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구조는 조선의 신분제 사회와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양반가에서도 아이에게 유모를 두는 경우는 있었지만 왕실은 그 수준이 달랐습니다. 유모는 급여를 받았고 곡물과 비단을 지급받았으며 아이가 자라는 동안 궁중에 머물렀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나빠지면 그 책임은 곧바로 유모에게 돌아갔고 반대로 아이가 무사히 자라면 그 공 역시 유모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몸 상태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의학 인식도 이 제도를 떠받쳤습니다. 향약 집성방이나 의방유치 같은 의서에는 아이의 소화력과 기혈이 매우 약하다는 인식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아이에게 함부로 음식을 먹이면 병이 된다는 경계는 왕실에서 특히 더 강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젖은 가장 안전한 음식으로 여겨졌고 젖을 끊는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위험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육아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아이에게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시기는 늦어지고 생활 공간은 점점 좁아집니다. 바깥바람을 쐬는 일조차 꺼려졌습니다. 훗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조선 왕실 아이들은 왜 그렇게 오래 젖을 먹였을까라는 질문은 바로 이 구조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많아질수록 아이는 점점 더 연약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조금만 아파도 궁중은 크게 흔들렸고 조금만 위험해 보여도 모든 선택이 멈춰 섰습니다. 살리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아이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며 궁중 안에서도 작은 긴장감이 생겨납니다. 유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 또래보다 더딘 성장, 그리고 반복해서 들려오는 말, 아직은 젖을 끊기엔 이릅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실 육아의 조심스러운 균형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만든 이 제도는 곧 예상하지 못한 갈등과 장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16세기 중반 한양 경복궁 안에서는 아이의 숨소리 하나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왕실의 아이가 밤새 열을 냈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새벽이 밝기도 전에 내의원이 움직였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설사가 멎지 않는다. 기운이 몹시 약하다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이 시기 왕실의 육아는 이미 일상이 아니라 늘 비상 상황에 가까운 관리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사 기록을 살펴보면 왕자와 공주의 병환 보고는 매우 잦습니다. 특정한 병명이 분명히 적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체기가 있다, 먹지 못한다, 기운이 쇠했다처럼 모호한 표현입니다. 당시 의학의 한계도 있었지만 아이의 몸 상태가 그만큼 불안정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선택지는 거의 하나뿐이었습니다. 음식을 늘리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약을 쓰는 일은 더더욱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오는 선택은 저지였습니다. 가장 탈이 없다고 여겨진 방식이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유모의 역할은 더욱 커집니다. 아이가 조금만 탈이 나도 유모는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젖의 양이 줄어들면
유모를 바꾸는 일까지 벌어졌고 아이의 상태가 나빠지면 유모가 문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아이의 건강을 둘러싸고 어이와 유모, 궁녀와 대신들까지 각자의 책임을 의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이 하나가 궁중 전체의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궁 밖으로도 퍼져 나갔습니다. 왕실 아이들은 바람도 못 쐰다더라. 젖을 끊었다가 병이 났다는 말이 있다더라. 확실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왕실 육아가 지나치게 조심스럽다는 인식이 번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러워했고 어떤 이들은 저렇게 길러서 제대로 크겠느냐고 수군거렸습니다. 또래 아이들과의 차이도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양반가 아이들은 이미 글방에 나가 책을 읽고 밖에서 뛰놀며 몸을 단련하던 나이였습니다. 반면 왕실 아이들은 여전히 내전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고 음식 역시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격차는 단순한 생활 방식의 차이를 넘어 왕실 육아 자체에 대한 불안을 키워갔습니다. 기록에는 이런 장면도 보입니다. 아이가 조금 회복되면 이제는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곧이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덧붙습니다. 젖을 끊을 기회는 번번이 미뤄졌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이의 성장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만에 하나 아이에게 탈이 나면 그 책임은 선택을 내린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실은 늘 가장 문제가 생기지 않을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당장 따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선 왕실의 육아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고 점점 더 무거운 선택의 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균형은 곧 한번 크게 흔들릴 순간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7세기 후반의 어느 겨울 새벽, 창덕궁 내전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어인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목을 짚고 있었고 유모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또래보다 훨씬 자랐지만 여전히 몸이 약했고 조금만 음식이 달라져도 곧바로 탈이 났습니다. 그날도 논의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젖을 끊어도 되는가 아니면 아직인가? 궁중의 풍경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젖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한 생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에서는 그것이 곧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결정을 내린 사람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길어졌고 말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사 기록을 보면 이 시기 왕실 아이의 건강 문제는 유난히 자주 언급됩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음식을 바꾸려다 설사가 심해졌다. 다시 젖으로 돌렸다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했다가 상태가 나빠지면 그 선택은 곧잘 무리한 판단으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이 경험들은 왕실 내부에 하나의 공포처럼 쌓여갔습니다. 젖을 끊는 일은
성공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젖을 끊지 않는 결정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왕실 아이를 둘러싼 공간을 더욱 좁혀 놓았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글방에 나가 몸을 움직이며 자라던 나이에도 왕실 아이는 여전히 내전 안에 머물렀습니다. 밖의 공기, 낯선 음식, 새로운 자극은 모두 위험 요소로 분류되었습니다. 보호는 점점 두터워졌고 그만큼 아이의 일상은 제한되었습니다. 궁 밖에서는 이 모습이 또 다른 이야기로 퍼져 나갔습니다. 왕실 아이들은 너무 약하게 기른다더라. 젖을 오래 먹여서 그런 것 아니냐. 확인할 수 없는 말들이었지만 사람들은 왕실의 육아를 두고 저마다의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어떤 이는 왕실의 극진함을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저렇게 길러서 과연 임금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왕실 육아는 이미 공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목이 던진 질문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조선 왕실은 아이에게 젖을 지나치게 오래 먹였을까요? 기록만 놓고 보면 10살이라는 숫자를 단정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왕실은 일반 사회보다 훨씬 늦게까지 젖을 끊는 데 주저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육아 습관이 아니라 왕통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과 아이 하나의 죽음이 곧 권력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곧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왕실은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젖을 끊지 않는 것, 변화를 미루는 것,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 그 선택들이 쌓여 사람들 눈에는 기이한 육아법처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과연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껴야 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만든 선택이 다른 문제를 키우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뒤에서야 가능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해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8세기 초 한 왕자가 마침내 젖을 완전히 끊었다는 보고가 조정에 올라옵니다. 그 나이는 또래보다 분명히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보다 더 눈에 띄는 점은 그 과정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는가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정말 조선 왕실은 아이들에게 젖을 지나치게 오래 먹였던 것일까요? 기록을 놓고 보면 10살까지 젖을 먹였다는 표현은 모든 왕실 아이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사실은 아닙니다. 실록과 승정원 일기 어디에도 몇 살까지 젖을 먹였다는 시기, 명확한 기준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되었거나 일부 사례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동시에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조선 왕실은 일반 사회에 비해 유난히 오랫동안 젖을 끊는 일을 미뤘습니다. 그 결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의학과 생활 환경의 한계였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위생이라는 개념이 지금과 달랐고 아이에게 먹이는 음식은 곧 병의 원인이 되기 쉬웠습니다. 물은 항상 안전하지 않았고 음식은 쉽게 상했습니다. 의사들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아이의 장은 약하고 조금만 잘못 먹여도 설사와 탈이 난다고요. 이런 환경에서 젖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위험이 적은 음식이었습니다. 왕실은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왕실이라는 구조가 가진 무게였습니다. 왕자의 생존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습니다. 왕위 계승과 정치적 안정, 세력 간의 균형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세상을 떠나면 조정은 다시 흔들렸고 사람들의 계산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은 잘 키우는 것보다 어떻게든 살아있게 두는 것을 앞에 두었습니다. 젖을 끊는 일은 그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책임이 분산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왕실에서 누군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젖을 끊자고 주장했다가 아이에게 탈이 나면 그 판단은 곧바로 사람의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최소한 비난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변화보다 유지가 늘 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이 모습은 왕실 육아뿐 아니라 조선의 여러 제도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후대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왕실의 육아를 지나친 과보호로 봅니다. 아이의 자립과 체력을 기르기보다 두려움에 발이 묶였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다른 시선에서는 그 시대의 조건 속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었다고 말합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생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감정과 맞닿는 지점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에서는 사람들은 변화보다 유지를 택하게 됩니다. 조선 왕실이 젖을 오래 끊지 못했던 모습은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낸 선택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선 왕실의 육아법은 기이함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의학의 한계와 정치의 무게, 책임 구조와 두려움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선택이 아이와 왕실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장으로 이어집니다. 18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며 조선 왕실의 육아 풍경에도 서서히 변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모 제도 자체는 유지되었지만 젖을 언제까지 먹일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무조건 보호하는 데서 아이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로 시선이 옮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록을 보면 허약한 성장기를 보냈던 왕들의 모습이 종종 언급됩니다. 병을 달고 살았고 음식과 생활을 끝까지 조심해야 했던 군주들입니다.
그들의 건강 상태는 정치 운영에도 영향을 주었고 때로는 대신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쏠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왕실의 과잉 보호는 아이를 살리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삶까지 온전히 책임져 주지는 못했던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육아법을 실패로만 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조선 왕실은 실제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왕통을 이어왔고 아이를 살리기 위한 선택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환경과 조건이 달라진 뒤에도 쉽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번 굳어진 제도는 그 제도를 만든 이유가 사라진 뒤에도 관성처럼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왕실 육아의 영향은 궁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양반가에서도 왕실을 따라 유모를 두고 아이를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기르는 풍속이 확산됩니다. 왕실이 저렇게 한다는 말은 곧 사회 전체의 기준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왕실의 선택은 조선 사회의 육아 문화 전반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쯤에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됩니다. 조선 왕실은 정말 10살까지 젖을 먹이는 기이한 육아를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시대가 허락한 선택지 안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길을 되풀이해 걸었던 것일까요? 정답은 하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선택들이 두려움과 책임 구조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조용한 질문을 남깁니다. 위험을 감수하면 비난받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최소한 책임은 피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시절 그 자리에서 아이의 젖을 끊자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모두와 함께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을 택했을까요? 옛날 왕실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조직과 가정,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장면에서 비슷한 고민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에 머무르기보다 오늘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